연경의 나 새끼 키우기 4화. 왕따, 수치심, 외로움. 유년기 시절 성범죄를 당한 일은 지금도 역겹지만 연산에서 보낸 유년 시절의 추억이 많다. 엄마는 아팠고 나는 엄마가 죽을까봐 때때로 두려웠고 아빠는 무심해서 엄마는 그 시절이 너무 싫었다고 했지만 엄마랑의 추억도 친구들과의 추억도 몽글몽글한 시절이었다. 나는 엄마가 아픈 것이 무서우면서도 누워있는 엄마를 두고 친구들과 소꿉놀이하러 나가던 철부지였다. 그때의 나는 따돌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시골에서의 우리는 그저 신나게 뛰어놀았다. 내가 10살, 그러니까 3학년이 된 그해 여름, 우리 가족은 대전으로 이사를 왔다. 자녀 교육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던 엄마 아빠는 2학기에 가면 우리가 적응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 같은 건 못했다고 했다. 오빠는 6학년 2학기였고 내향적인 아이였다. 딱히 표현하진 않았지만 오빠도 잘 지냈을 리 없고 언젠가 지나가는 말로 나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했었다. 오빠는 중학교에 갔고 나는 겉돌았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어떤 안도와 안정을 느끼지 못했다. 엄마는 아팠고 아빠는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고 6학년 무렵 사촌 동생이 우리 집에 와서 살게 되었다. 하필 그쯤부터 심하게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해서 엄마 아빠가 동생한테 잘해주라는 말을 할 때 나는 심술이 가득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아이는 소고기 장조림이랑만 밥을 먹어서 엄마는 6개월 이상 그 아이 반찬을 따로 해주었다. 엄마가 너무 부담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먹여본 적 없다고 그만하겠다고 하자 아빠는 계속 해주라고 하며 그들을 싸웠다. 나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게 마음이 지옥 같은데 내가 괜찮은지 학교 생활은 어떤지에는 관심 없이 사촌동생에게만 잘해주라는 엄마 아빠를 이해하면서도 너무 서운했고 나는 그 아이를 예뻐하지 못했다. 그 아이는 7살이었고 나는 6학년이어서 엄마 아빠는 다 큰 애가 살갑지 못하고 차갑게 군다고 친척들, 본인의 친구들에게 내가 다 있는 데서 험담을 했다. 어른들은 나를 나무랐다. 어른들 입장에서 그럴 만도 했던 건 나는 성장이 빨라서 그때의 키와 지금의 키가 똑같다. 그래도 나는 6학년이었고 어린이였고 슬프고 외롭고 서럽고 두려웠다. 아이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렸고 벌레 취급을 했다.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타격감이 컸던 건 내가 지나가거나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서면 다들 역병 환자라도 지나가는 듯 좀비라도 마주친 듯 구역질을 하는 신용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고 그러고는 그들끼리 웃었다. 수치스러웠고 슬펐다. 담임은 오히려 그 가해자들에게 동조했기에 어른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이 커졌다. 담임은 점심시간에 반에서 이쁘장한 아이들을 골라 자신의 손과 발을 주무르게 했다. 체육시간엔 나오지도 않고 애들을 놀리면서 앞구르기나 뒷구르기를 할 때는 여자아이들 엉덩이를 잡아준답시고 손을 대는 그런 사람이었다. 체육시간에 담임은 아이들만 내보내고 피구나 반려구를 시켰다. 점심시간과 마찬가지로 내가 찬 공은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점심시간과 체육시간에 숨어 있었다. 차량이 오르도록 빗면으로 낸 길을 따라가면 조용히 쭈그려 앉아 있을 만한 곳이 있었다. 나중에는 학교 옆에 있던 내가 다니던 피아노 학원으로 가 있었다.
피아노 선생님은 내 사정을 눈치챘겠지만 무얼 해줄 수 없었을 것이다. 그저 다정히 나와 시간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다. 언제쯤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담임은 위암에 걸려 수술을 받으러 입원을 했다. 임시 담임이었던 이인모 선생님이 반 아이들을 3명씩 조를 짜서 병문안을 보냈다. 나는 가기 싫다고 말하지 못했다. 주눅 들어 있고 예쁘지도 않고 집안 형편도 어려웠던 나의 따돌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동조한 사람. 아이들 모두가 기피하는 청소들만 골라서 나를 시켰던 사람. 그런 담임이 위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전혀 가엾지가 않았다. 나를 주도해서 괴롭혔던 남자아이 2명이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졸업을 하고 나서도 오랫동안 그들을 기억하고 분노하며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자고 했다. 하지만 다른 시련들의 파도에 휩쓸려 복수를 다짐하던 분노는 점점 힘을 잃었고 내 앞가림조차 버거운 시간들 속에서 옅어져 갔다. 때때로 여기저기에 검색을 해봤다.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아이들은 그들이 했던 일들을 알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내 삶엔 왜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나? 그게 내 분노의 원천일까? 나는 평소에 잔인한 걸 못 보는데 뉴스에서 성범죄 사건이나 학교폭력 사건을 보면 너무 크게 화가 나고 잔인하게 그들도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이게 나의 분노다. 시간이 흘러 졸업이 다가왔다. 그런데 문제는 졸업하기 싫었다는 것이다. 조롱당하고 벌레 취급받는 생활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없었다. 그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아이들이 두려웠다. 또 따돌림을 당하게 될까봐 무서웠다. 따돌림을 당하던 6학년 기간 동안 지옥 같은 엄마 인생에 나까지 더 보탤 수가 없어서 나 혼자 감내해야 했다. 엄마는 당시 섬유근막통을 앓으며 시아버지 대소변도 받고 목욕도 시키는 병구안을 직접 하고 시조카까지 키워야 했고 아빠의 척박한 월급으로 6 식구가 살아야 했다. 가난과 고단에 찌든 엄마 아빠는 허구한 날 싸웠다.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말하지 못해서 나 혼자 감내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중학교 가는 게 너무 두려웠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친구들이 생기고 정말 즐겁고 고마웠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내가 따돌림을 당했었다는 게 소문이 났고 어쩌다 보니 나는 또 왕따가 돼 있었다. 화장에 짙은 여자아이가 주동자가 되었다. 추운 겨울에도 그 아이의 괴롭힘과 눈치로 교실 밖 복도 구석에서 식판을 바닥에 두고 점심을 먹었다. 비참하고 수치스러웠다. 이따금 내 책상에 씹ton껌이 붙어 있거나 흙이 흩뿌려져 있었다. 나는 그저 눈치를 보고 주변을 서성이며 두려워하며 몇 년을 더 보냈다. 내가 따돌림을 당했던 기간 내내 나는 집에 도착해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동네 어귀에서 1시간은 울다 들어갔다. 매일 그랬다. 그래도 자려고 누우면 또 눈물이 났다. 그 후에 따돌림의 기억이 조금 희미해질 만큼 다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그 기억들은 지워지지 않는 얼룩으로 남아 어른에서의 삶도 쉽게 지치게 만든다. 너무 많은 일들을 겪어낸 탓에 나는 지구력을 반쯤 잃고 사는 기분이다. 게다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더욱 괴로웠다.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상태로 공부가 잘 됐을 리가 없다. 다행히도 중학교 3학년쯤 되어서 스스로 터득해 갔다. 자신감 있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왕따까지는 아닌 상태로 여차저차 적응하며 친구도 사귀어 가며 공부도 해가며 지냈다. 하지만 늘 불안하고 힘겨웠다. 아마 소아 우울증이었던 것 같다. 공부를 해도 한 만큼 성적이 좋지 않았다. 그럴 만도 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도 나의 기억은 가해자들을 끊임없이 생각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툭툭 튀어나왔다. 지금도 불쑥 문득문득 생각이 나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인성을 가진 그들을 마음으로 비난하고 저급한 인간들로 치부하는 것뿐이다. 선명하게 남은 세 사람의 이름. 휴직 중에 길에서 나를 괴롭게 했던 실장님을 마주쳤을 때 호들갑스럽고 싶지 않았는데 예상치 못한 마주침에 놀라 내 팔다리가 통제에서 벗어나 버둥거렸다.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자 실장님이 아는 척을 괜히 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어른이 된 나는 그때 그 가해자들을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 상상을 해봐도 잘 모르겠다. 나는 지금도 다분히 여리지만 또 동시에 강하다고 믿는다. 나의 분노가 나를 키웠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직 이런 마음이 남아있다면 나는 온전히 회복하고 치유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지낸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리가 없다. 누가 알까봐 전전긍긍했던 사실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건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니까. 따돌림을 당했다고 내가 못난 사람인 게 아니니까. 오히려 나는 누군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다독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지금의 나는 그렇게나 끔찍했던 밤들도 다 견뎌낸 어른이 돼서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도 겪었는데 지금도 지나가겠지 하곤 한다.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으며 배우는 일은 조금 씁쓸하고 공허한 기분이 들긴 한다. 그 시절 왕따가 반에 최소 한 명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유행을 해서 밤마다 왕따들이 있었다. 그 아이들은 어떻게 자랐을까? 그 아이들에게는 의지처가 있었을까? 부디 나보다 덜 힘들게 그 시절을 보냈기를 품어주는 존재들이 있었기를 바라본다. 나에게도 유안이 되는 존재들이 있었다.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심정인지 말할 수는 없었지만 늘 내 편이 되어줄 것만 같은 그렇게 믿어지는 존재들이 있었다.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고모가 그랬고 동네 친구였던 오기가 그랬다. 지금도 그녀들은 나의 위안이다. 그리고 요즘 참 슬픈 소식이 많아서 지나치게 감정이입이 될까봐 조심해서 뉴스들을 보는데 무해한 존재들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는 건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난다. 일을 어찌 해야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화가 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슬픔을 품고도 태어났다는 이유로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존재는 외롭다고 하나 보다. 그럼에도 이 일기를 듣는 오늘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서로 위로가, 위안이, 안식처가, 의지가, 든든한 마음이 되었기를 하고 바라본다. 조심스럽게 덧붙이자면 슬픔의 정도는 상대적이지만
나보다 더 잔인하게 폭행을 당하고 자존감을 짓밟힌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래도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 섣부른 위로가 될까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거운 이야기였어요.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